시청자, 12년 전에 러시아가 총 한 발 안 쏘고 뺏어간 크림반도가 지금 왜 러시아 내부에서 전기도 없고 휘발유도 없다는 비명이 나오는 곳이 됐을까요? 솔직히 이거 대부분의 국내 뉴스만 보고 계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크림반도 12년 전인 2014년에 러시아가 파병 한 번으로 조용히 병합했잖아요. 서방이 손도 못 대고 넘어갔던 그 크림반도가 지금은요, 세바스토폴의 정전이 반복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없어서 러시아가 외국에서 휘발유를 수입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계 3위 산유국이 휘발유를 수입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왜 하필 크림반도만 이 정도로 집요하게 얻어맞고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선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왜 여기가 유독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있느냐? 두 번째, 왜 영국이 200년째 이 지점을 노리고 있느냐? 이게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세 층으로 짚어드리려고 해요. 표면에서 크림반도 주민들이 지금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다음 왜 우크라이나가 다른 곳도 아닌 크림반도만 이렇게 반복 타격하는지, 마지막으로 만약 정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잃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이게 우리 한국 안보에 어떻게 튀는지, 여기까지 다 보시면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로 보이실 겁니다. 일단 리프레이밍 하나 하고 갑시다. 이거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아니에요. 200년째 러시아의 남쪽 부동항을 조여온 앵글로 색슨 해양 봉쇄 전략의 최종 페이지입니다. 국내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 이 층위는 안 보여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 공격, 사망자 몇 명 이런 식의 전선 뉴스만 나오죠. 그런데 진짜 그림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층위를 지금 화면 앞에서 짚고 계시는 분은 사실상 여러분뿐일 겁니다. 자, 그럼 표면부터 봅시다. 크림반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첫째,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세바스토폴 주변 변전소하고 송전선을 반복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라는 데가 원래 러시아 본토 전력망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의존하냐면요, 케르치대교 밑으로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거든요. 이 케이블 하나가 크림 전체 전력의 급소인 거죠.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러시아가 비상발전기 돌려서 대응하고는 있는데 산업용 전력은 확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광지 호텔은 에어컨이 안 돌아가고 공장은 조업 중단되고, 그리고 여름 관광객들 이 상황 알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둘째, 연료 위기입니다. 이게 이번 얘기의 핵심 이미지 중 하나예요. 러시아가 세계 3위 산유국인데 크림반도에서는 지금 휘발유가 없어요. 왜 없냐?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대교, 그리고 대교가 위협받으니까 만든 우회육로 63번 도로, 이 두 개를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안에 있는 정유시설, 저장시설,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안에서 연료를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매일매일 러시아 본토에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실어 나르는 길목마다 우크라이나가 지키고 있으니까 러시아 정부가 최근에 외국에서 휘발유를 긴급 수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국력의 상징이 무너지는 겁니다. 셋째, 관광업이 붕괴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 여름에 어떤지 아시죠? 러시아 사람들에게 크림반도가 딱 그런 겁니다. 소치까지 이어지는 그 흑해 라인이 러시아 상류층의 여름 성지예요. 얄타, 세바스토폴, 예부파토리아. 근데 지금 이 지역에 매일같이 드론이 뜨는데 어떤 러시아 부자가 자기 아이 데리고 여기 가겠습니까? 관광업이 크림반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통째로 붕괴 중이에요. 호텔, 식당, 관광, 가이드, 지역 상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넷째,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크림반도가 남부 전선 보급 허브라는 거예요. 헤르손, 자포리자, 이 전선에 러시아군이 얼마나 있는데 이 사람들 밥 먹여야 되고 탄약돼야 되고 연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급이 대부분 크림반도를 거쳐갑니다. 근데 크림 대교가 흔들리고 케르치 해협 통행이 위축되고 해상 보급마저 흑해에서 위협받으니까 러시아군이 후방 보급을 아끼려고 별걸 다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
정밀 포병 탄약 대신에 활공 폭탄을 씁니다. 파부 500, 파부 2000, 심하면 파부 3000.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5폭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압박이 러시아군 전투 효율성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층 더 있어요. 러시아가 이걸 그냥 얻어맞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로 대응해요. 우크라이나가 세바스토폴을 때리면 러시아는 오데사를 때립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관문이에요. 극해 반대편에서 두 나라가 서로의 항구를 때리는 거예요. 서로의 대동맥을 겨누는 겁니다. 이걸 국내 언론은 흑해긴장, 고조 이런 한 줄로 처리하고 지나가는데 이건 사실 20세기 상반기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형태에 대한 봉쇄전이거든요. 유조선 보험료 뛰어오르고 해상운임 뛰어오르고 세계 곡물 가격까지 흔들립니다. 이 파장이 결국 우리 밥상까지 오는 겁니다. 라면값, 빵값, 사료값 다 이 흑해에서 시작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를 되찾으려는 상징적 공격이겠지. 그럴듯한 답이죠.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게 상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진짜 중요한 층을 놓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림반도는 심볼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국가의 심장 판막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러시아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러시아가 항구가 없느냐 있어요. 발틱해 있고 무르만스크에 있고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발틱은 겨울에 얼어요. 무르만스크는 북극권이라 대형 유조선 운영이 어려워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모스크바에서 9,000km 떨어져 있어서 물류비가 3배가 됩니다. 그럼 카스피해는요, 그건 사실 바다도 아니에요. 내륙 호수예요. 대양으로 못 나갑니다. 남는 게 딱 하나예요. 세바스토폴, 크림반도의 부동항, 흑해에서 보스포루스 해협 지나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이나 수에즈로 러시아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상시 개방 관문입니다. 러시아 원유가 인도로 가는 것도, 러시아 곡물이 중동으로 가는 것도,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 함정을 띄우는 것도 다 여기 통합니다. 이 관문 하나 흔들리면 러시아의 세계 무역 자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때린다는 건 러시아라는 국가의 대동맥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급소를 우크라이나가 혼자 찾아냈을까요? 아니면 200년 전부터 이 급소를 노리고 있던 누군가가 지금 우크라이나 손을 빌려서 조여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역사 얘기 하나 하고 갑시다. 1853년에 크림 전쟁이 터져요. 러시아 니콜라이 1세 시대인데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면서 지중해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달려왔냐? 영국이에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오스만이 손잡고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을 상대합니다. 세바스토폴 요새 포위전이 349일이나 걸려요.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종군 기자가 들어간 전쟁입니다. 사진이 남아있어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결과가 뭐냐? 러시아가 흑해에서 100년 가까이 손발이 묶입니다. 파리 조약으로 흑해 함대 자체가 제한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영국이 러시아를 특별히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영국의 대러시아 전략은 200년 동안 딱 한 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남쪽 따뜻한 바다로 못 내려가게 막는다. 호치모스에서 지브롤터, 지브롤터에서 몰타, 몰타에서 키프로스, 수에즈, 아덴, 싱가포르 이 항구들이 다 그 목적의 그물이에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길목을 영국이 200년째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정학이에요. 지정학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여기서 이론 하나만 짚고 갈게요. 1904년에 영국의 지리학자 헬포드 맥킨더라는 사람이 심장부 이론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앉아있는 그 광활한 땅을 심장부라고 부르고요. 이 심장부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섬을 지배하고 세계섬을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맥킨더의 진짜 주장은 그 다음이에요. 따라서 해양 세력, 즉 영국은 심장부 세력이 대양으로 나오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문장이 20세기 내내 미국 대전략의 밑그림이 됐습니다. 조지 캐넌의 봉쇄정책,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대전략
다 뿌리가 여기에요. 지금 크림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이론이 120년 뒤에 최종 검증되는 순간인 겁니다. 냉전 끝나고 이 역할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워싱턴이 실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영국이 이 판에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계속 뒤에서 지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MIU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훈련을 지원해왔다는 얘기가 여러 서방 매체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 대교 때리는 데 쓰는 SEA 베이비라는 이 무인 해상 드론, 이거 기술 지원 라인에 영국이 있다는 시각이 이미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실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세바스토폴을 때리는 데 쓰는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 이거 영국 프랑스 공동 개발이에요. 다 영국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조심스럽게 짚어야 되는 부분인데 2022년 4월에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키이우로 날아가서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절대 협상하지 마라라고 조언했다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관계자들 여러 명 입에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전쟁이 지금까지 끌려온데 영국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국은 부인하고 우크라이나 쪽 관계자는 확인하고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같은 지점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세력이 조여왔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럼 누가 이걸 이득 봅니까? 크림반도가 흔들려서 러시아의 흑해 수출길이 좁아지면 러시아는 대체 경로를 써야 됩니다. 원유는 극동으로 돌려서 수출해야 되는데 이러면 물류비가 3배가 뛰어요. 러시아가 원가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러시아 GDP가 그만큼 갉아먹혀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미국 세일 오일이 채웁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 지분이 줄고 미국 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는 큰 역할 없어 보여도 영국은 끈질기게 여기를 때립니다. 왜냐? 러시아의 부동항 자체가 흔들리면 200년째 짜온 러시아 봉쇄 시스템이 드디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하나 짚고 싶어요. 이거 삼국지 관도대전 아시죠? 조조가 원소를 이긴 게 왜였는지. 오소라는 곡물 창고 하나만 태우면 원소 전군이 무너지는 구조였거든요.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오소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얘기 하나 더 보태자면 왜군이 부산에서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왔는데 이 순신 장군이 남해 보급선 하나 끊으니까 전쟁 자체가 뒤집혔죠. 세바스토폴이 왜군의 남해 보급선이에요. 이거 끊으면 러시아 남부 전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앵글로 색슨 해양 세력이 유라시아 대륙 세력의 유일한 남쪽 창구를 200년 만에 최종적으로 닫는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마지막 망치질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매주 국영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기고 있다 얘기하는데 딱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러시아 국민들은 다 알아요. 세바스토폴에서 정전이 반복되고 주유소에 줄이 서고 관광지가 텅텅 비었다는 걸. 근데 아무도 옷 안 입었다고 말을 안 해요.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니까요. 근데 이 침묵이 오래 못 갑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1812년에 60만 대군으로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히틀러가 1941년에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스탈린그라드까지 갔다가 얼어 죽었어요. 둘 다 육상으로 러시아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러시아 땅이 넓고 겨울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육상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그것도 러시아의 유일한 따뜻한 관문에서 조용히 조여오는 겁니다. 이게 앵글로 색슨 해양 세력의 전통적 무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부터가 우리 안보 얘기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가 궁지에 몰릴수록 러북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뭘 했냐? 북한에 손 벌렸어요. 152mm 포탄 수백만 발 받고 2014년 하반기부터는 파병까지 받고 대신 뭘 줬냐? 원유 주고 위성 기술 주고 미사일 기술 이전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2024년 가을에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는 얘기
이거 우리 국가정보원이 공식 확인한 사안입니다. 북한군 병사가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실전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 북한이 현대전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6.2, 5 이후 처음이에요. 이건 우리 안보 최전선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쁩니다. 시나리오 A는 러시아가 크림에서 더 심하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매달립니다. 북한이 러시아한테 받는 대가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다탄두 재진입 기술, 대기권 재진입체, 냉각 기술, 이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순간 우리 사드 요격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시나리오 B는 러시아가 크림을 아예 잃고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한테 줄 원유가 없어져요. 러북 관계가 깨지죠. 근데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후원자를 잃으면 그 시점에 뭘 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절박한 지도자가 하는 결정이 가장 위험해요. 두 시나리오 다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흑해함대가 사실상 무력화되면 러시아 해군의 나머지 자원이 어디로 갈까요? 태평양 함대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지금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만약 러시아가 흑해를 포기하고 남은 함정과 예산을 극동으로 돌리면 우리 동해에 러시아 잠수함이 지금보다 훨씬 자주 뜬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대가 동아시아로 옮겨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저는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드론 전쟁의 교훈이에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함, 이 배에 어떻게 침몰했는지 아세요? 넵튠이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두 발에 맞아서 가라앉았어요. 몇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이 4억 달러짜리 순양함을 수장시킨 겁니다. 잠수함들도 SE 베이비라는 무인 해상 드론에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SE 베이비 한 대 만드는 비용이 몇만 달러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나라 얘기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해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진해, 부산, 목포, 울산 다 남해예요. 좁은 해협, 좁은 만이에요. 만약 북한이 이란 방식이든 우크라이나 방식이든 무인정 드론을 여기에 쏟아부으면 우리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 몇천억 원짜리 이지스 함정들이 몇만 달러짜리 드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이 진지하게 다뤄진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주류 언론은 우리 해군 몇 척, 이지스 함 몇 척 이런 숫자 자랑만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종류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걸 다루는 보도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가 이 채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흑해에서 벌어진 일이 5년 뒤에 남해에서 안 벌어진다는 보장 누가 해줍니까? 없어요. 그런데 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크림반도에서 전기도 없고 휘발유도 없다는 비명이 나오느냐고 여쭤봤죠. 이제 답이 조금 정리되지 않으셨나요? 크림반도가 얻어맞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억울해서만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참을성 있게 이 지점을 겨놓은 앵글로 색슨 해양 봉쇄 전략이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크림에서 잃는 건 영토 하나가 아니에요. 러시아라는 대륙 제국이 200년간 유지해온 세계로 나가는 창구를 잃는 겁니다. 크림반도 없는 러시아는 대양 국가가 아니에요. 내륙 국가입니다. 이건 국력의 등급이 바뀌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국민 입장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 직결됩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은 북한이 흔들리고 러시아가 버티면은 북한이 더 강해지고 어느 쪽이든 우리는 관망만 하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익 문제입니다. 한쪽에 완전히 붙어서도 안 되고 완전히 등 돌려서도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 정부가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일부 보수 매체가 이념적이라고 공격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위기관리 문제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년 전 크림반도를 뺏길 때 서방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다음 도미노는 어디에서 넘어질까요? 카자흐스탄일까요? 러시아 남부 완충지대예요. 벨라루스일까요? 유럽 방향 완충지대예요. 극동 시베리아일까요? 중국이 조용히 지분을 늘리는 지역이에요. 아니면 후원자를 잃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 도미노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도미노가 우리 문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 다음 편에서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짚어드린 200년의 그림, 다음에는 그 도미노의 방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